자, 이제 예산 과정 파트를 보자. 자, 예산의 과정 이제 4대 과정의 형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출제는 뭐 여러분 나오는 지문들의 형태가 몇 가지로 좀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를 잘 숙지되면서 내용을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예산의 과정은 4대 과정이 쭉 나왔어요. 편성, 심의, 집행, 회계, 검사. 이제 4대 과정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자, 그 밑에 성격을 보시면 1번에 한 국가의 재정정책 범주. 자, 정부에서 팽창 정책을 피냐, 긴축을 피냐에 따라서 예산 과정은 달라지겠죠? 두 번째, 정석 성격. 아까 싸움질 좋아하는 사람들 술 처먹는다 누구 위스키 위를 나부시켜 놓았네. 그죠? 근데 여러분들 또 한편으로는 합리적 결정 과정이라 그래요. 예산은 혈세니까 막 쓰면 돼, 안 돼? 그걸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비용 편익 분석해가지고 또 결정을 내리면서 예산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3번의 자원 배분에 관한 합리적 결정 과정이라는 말씀인 거고. 과정이니까 움직이죠. 움직이는 것을 동태성. 그리고 자, 여러분 여기 보자. 2020년도의 예산은 19년도 요때 뭐가 이루어져? 편성과 심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20년도에 집행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21년도 도트 2월 플러스 1 요때 회계검사하고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 몇 년? 3년 이루어지죠. 계속 순환되죠. 이제 3년성 순환성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회계연도가 나왔는데 회계연도는 예산 집행의 유효기간을 회계연도라고 얘기합니다. 뭐 다 아시는 거예요. 몇 년? 1년입니다. 자, 넘어가서 바로 예산 편성 파트부터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산 편성 자체는 자 596페이지 행정각 부처에서 다음 연도의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고 중앙예산기관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중앙예산기관이 그것을 사정하여 행정부에 종합적인 예산 편성안을 작성하는 절차, 이걸 보트금 기한에서 예산 편성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행정부에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맨 밑에 와봐. 행정부 편성 제출 예산 제도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접근 방법은 나중에 볼 테고 바로 절차를 보자. 자, 제일 먼저 전년도 1월 말까지 중앙관세청은 기재부 장관한테 소위 중기사업계획세 5년짜리 주요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을 하고, 자, 2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2번은 자, 그럼 기재부 장관은 3월 말까지 소위 표준 예산액 및 예산 편성 지침서를 시달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편성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예산 요구할 때 복사비는 얼마로 하시오. 그걸 여러분들 정해놓은 거예요. 이걸 시달한다고. 근데 여기서 시달할 때 꼭 가져갈 게 두 번째 줄 이때 중앙관서별 밑줄 지출 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한다 이런 말 나왔나? 자, 이걸 우리 뭐라냐? 총액 배분이라 그래. 총액 배분 자율 편성제라고 말을 쓰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상향식 편성이 있고 하향식 편성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 자, 여기 보자. 한번 보자. 상향은 여러분들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걸 얘기해. 근데 올릴 때는 예산 요구액의 가공성이 발생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아버님한테 용돈 청구한다 그러면 얼마 필요해 올리라 그러면 책 한 권 5만 원짜리 6만 원에 올려 안 올려? 올리죠. 그래서 만 원째 띄워보려고 그러잖아. 안 그래요? 안 그래? 나는 옛날에 그랬는데. 자, 여기 보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그럼 상향식 예산 요구 방법은 항상 예산의 가공성에 의하여 엄청나게 금액이 커져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80년대 이후에 모든 국가는 이제 국가의 형태를 큰 정부를 운영하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운영해. 작은 정부 감축 관리가 행정의 과정에 부상했고 이에 따라서 어떡하냐? 금액을 좀 정부도 좀 아껴 써야 돼. 그래서 고민한 끝에 만든 게 바로 뭐냐면은 하향식 예산 편성 방식이 등장합니다. 이 하향식 편성은 항상 나오는 게 예산 편성의 한도액을 위에서 아래로 해서 설정해 주는 거야. 총액 배분 예산 편성 한도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예산할 때 방위력 개선 예산 얼마로 하시오? 그 한도를 설정해 준다.
그 한도액에 근거하여 예산을 서를 작성해서 요구하도록 바꿔놨어요. 2003년도부터 한국들에서 총액 배분 자예산 편성, 그것을 하향시 예산 편성 방식 그러는데 이 하향시 예산 편성 방식을 현재 쓰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거기 이제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탑다운 예산 편성이 바로 하향식 예산이야. 위에서 아래 내려가는 하향식 예산 편성. 거기 여러분들 그 내용이 포함된 데 가지고 반가로 4번에 예산안 규모 및 각 부처별 지출 한도액이란 말이 나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 표현이에요. 그럼 거기에 그런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정황관세장이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자.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여기까지가 총액 배분 자율 편성제를 얘기하는데 예산 총액 나왔잖아. 총액. 이 총액을 목표라고 얘기해. 그 예산 총액 목표는 누가 설정해? 중앙예산기관이야? 중앙관세장이야? 기재부 장관이 하는 게야? 각 중앙관세장이 하는 게야? 요거는 기재부 장관이 하는 게야. 그러면 기재부 장관 우리나라 우리나라 여러분들 서열 행정각부의 여러분들 위치 가운데 서열 몇이야? 맨 꼭대기에 대통령, 그 밑에 국무총리, 그 밑에 부총리가 경제부총리가 바로 뭐냐? 기재부 장관이야. 서열 3위야.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총액 자체를 목표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통제한다고. 요 통제를 직권이라고 얘기해. 근데 자 구체적인 편성을 어떻게 하는 게야? 편성은 자율이죠. 자율을 분권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총액 또는 목표는 직권이나 통제. 구체적인 편성은 분권이나 자율을 강조한 새로운 예산 편성의 형태가 바로 뭐다? 총액 배분 자율 편성제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놔. 동그라미 1. 총액 목표 통제 직권 플러스 구체적인 편성 분권 자율 이렇게 적어놓으라고. 뭐가? 총액 배분 자율 편성제.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자. 그 다음 이제 기재부 장관 예산 편성을 하고 사정하고 예산 편성을 하겠죠. 그 이것을 여러분들 정책 자문회의에 올립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하고 대통령 승인회의에서 정부 예산 편성까지 확정돼 가지고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그래서 그 형태 편성 과정을 좀 숙지해서 내용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근데 현수님 보자. 현수님 보세요. 총액 배분 자율예산 편성제를 얘기할 때는 아까 이런 얘기했어요. 기재부 장관이 예산 편성의 한도액을 명시해 준다고 예산했어요. 했죠. 근데 이제 예산 편성의 한도액을 명시해 주는 계획을 우리는 뭐라 하냐? 전략적 배분 계획이라 그래. 무슨 말 한다? 배분 계획 그러고. 자, 두 번째. 그다음 여러분들 다시 앞에 보세요. 절차의 1번에 1월 말까지 중기사업 계획서 자체 작성해서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한다 그랬지? 이걸 5년짜리 계획이라 그랬지? 그럼 기존 이걸 몽땅 통합해가지고 소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해. 뭘 작성한다? 칠판에 뭐라 적어놨어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적어놨어. 그럼 여기에 근거하여 총액 배분, 자원 총액 배분, 그러니까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하여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이 이루어진다. 알았습니까? 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은 전략 배분 계획과 국가지원 운영 계획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그럼 O가 돼, X가 돼? O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이제 예산 편성에서는 꼭 가지고 예산 편성의 형식이야. 그게 중요한데, 예산 편성 형식은 다르면 예산 편성할 때 꼭 들어가야 할 5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 총세 개명국, 앞 글자를 따가지고 총세 개명국. 이건 꼭 예산 편성에다가 여러분들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다음 예산 편성 형식이 아닌 게 한 문제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국고채무 부담행위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 아까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라고 얘기했고 계약을 통한 예산공사가 이를 대표한다고 얘기했어요. 했는데 잘 봐봐. 또 이것은 미리 예산으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자, 그 다음 편에 나온 거 봐. 국회 의결을 얻으면 차년도의 지출의 기름까지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 다만 채무를 부담하는 의무를 받는 것. 이렇게 나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현재 보세요. 자, 외상으로 현세무자 잠수함 20기를 공제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에서 허락을 한 게야. 그럼 허락한 거는 뭘 허락한 게야? 뭐를 허락한 게야? 계약하라고 하는 거. 계약하는 것은 바로 뭐야? 채무가 발생해야 하네. 계약이 발생, 채무가 발생하고 채무를 여러분들 변제할 의무가 발생하는 게 라는 게야. 하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게 여기 나온 게 채무를 부담한 의무만을 받는 거 이렇게 나온 게야. 그럼 지출할 때는 어떡하냐? 지출하기 그리고 계약해서 그 다음에 지출할 때는 어떡해? 국회에 또 허락을 받고 지출해야 돼. 작년도에 국회에서 승인한 외상으로 공사 이거 한 거 1차 중도금 주의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허락해 주시고 하고 또 다시 그 다음 연도 때 지출하기 전에 국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요 말 이해했어요? 자, 거기 들어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자. 자,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수함 검조해야 한다. 외상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허락했어. 그러면 민간업자하고 계약해야 하네. 계약을 하면 이제 채무를 어떻게 지는 게 안 지는 게야. 그리고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해야 하네. 그래서 그걸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채무를 부담할 의무만을 받는 것이 뭐로 이런 말 적어놓은 거야. 그럼 현실적으로 보자. 계약해서. 그리고 뭐냐 계약해서. 우리 계약건 못 주고 내년도 2020년 여기 보자. 2019년도 뭐 8월 달에 계약해서 그리고 2020년도 3월 달에 1차 중도금 말돼서 뭐 10조 주겠다. 그럼 10조 주기 전에 국회 가서 얘기하는 거야. 작년도에 외상으로 한 거 잠수함 공서 우리가 내일 모레 돈 주기로 했는데 허락해 주자. 다시 허락을 받아야 돼. 그 표현을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 지출에 관한 다시 국회 얘기를 받아야 한다. 이해했습니까? 그 의미를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게야. 자, 그래서 일단은 그 형태는 좀 숙지해서 현재 보자. 국고채무 부담 행위는 국회 의결을 토대로 지출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OX. 지금 여태 얘기한 게 헛얘기한 거예요. X 아닙니까? 왜 지출의 권한이라 했어요, 내가. 지출의 권한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계약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야. 계약을 하면 이제 채무가 발생, 이걸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해야 하네.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라면 틀리고 나중에 또 안 배웠다 그럴까 봐 그런 게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지출의 권한이 아니라 그랬지. 내가 언제 지출의 권한이라 그랬어. 시간은 잠깐만 가는데 이해했어요? 짜증을 한 번 더 낼까?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 머리털 3개 뽑아. 자, 그거 여러분들 좀 가져가십시오. 자, 말씀 넘겨서 두 번째 예산 심의가 나와. 현재 보세요. 여러분 물건을 외상으로 띄워왔어.
그럼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해야 안 해? 그러니까 지출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OX. O가 되는 게야.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건 맞는 거예요. 지출의 권한 그런 건 아니야. 지출할 때는 다시 국회에 가서 허락을 받고 지출해야 한다는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 예산심의. 자, 심의의 절차가 별편하네요, 여러분들. 자, 예산심의는 편성 끝났어요. 그럼 국회에 제출했죠. 그럼 국회가 어떡합니까? 행정에 대한 재정감독권을 행사해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의하고 확정하겠죠.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한 장만 넘겨보세요. 예산심의 과정. 에이, 보지 마세요. 603페이지 예산심의 절차 바로 보세요. 자, 절차가 5단계 과정이 쭉 나오는데 이 단계가 중요해. 제일 먼저 국정감사합니다. 국정감사 왜 할까? 국정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게야. 그 다음에 이제 시정연설하는데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근데 시정연설 자체를 얘기할 때는 내용은 어떤 구성이 없어요. 시정연설에 따라서 그대로 예산 자체가 여러분들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고 얘기할 뿐이지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법적 구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예산 심의를 위한 참고 자료에서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있고 예결위의 종합심사, 본회 예결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절차에서 3번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자, 이게 보자. 국회에서는 정부의 18개 부처의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18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어. 응? 그리고 18개의 상임위원회별로 실적으로는 철회상관이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교육상임위원회 그러면 교육상임위원 국회의원이 있어 없어? 교육부 고위관리하고 또 여러분들 민간 교육 관계자들이 있어 없어? 출판사도 있겠고 학원도 있겠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철회상관이 있어요. 철회상관.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여기 철회상관을 항상 여기 보자. 민간 기업이 상임위원과 고위관리한테 꿀 갖다 줘 안 갖다 줘? 꿀은 꼭 누가 만든 꿀이야? 신사임당 만든 꿀. 신사임당이 한 명이 아니라 500명, 1000명이 만든 꿀이지. 어? 그 꿀을 갖다 줘. 그럼 그 꿀을 먹었으니까 여러분들 누굴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려고 해야 하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는 두 번째 절 사업지향, 확장장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 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심위원회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 말 이해했어요? 그럼 하여간 이거 끝난 다음에 예결위의 종합심사가 이루어져. 근데 예결위 종합심사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자 현재 보자. 50명으로 구성이 돼. 50명. 50명. 그 이대로 50명 구성되기 때문에 뭐 철회상가 그런 게 없어. 그럼 여기서 어떡하냐? 인자 막 깎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는 깎는 것을 뭐라 하냐? 우리는 재정지향이라 그래. 그 미친 거 보시면 재정지향이란 말 나와나? 삭감지향이란 말 나와나? 나왔죠. 그럼 사실 예산을 심의할 때는 더 주려고 보통 심의를 해, 깎으려고 해.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를 예결위의 종합심사의 형태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유의할 게 여기 보자. 내가 방금 전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의 종합심사 얘기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 여기 보자. 여기서는 증액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삭감도 할 수 있어. 근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여기에서 마음대로 증액 못해. 삭감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증액 못해. 증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 알았습니까? 자, 또 하나 선생님 보자. 여기 보자. 여기 봐봐. 요 상임위원회라든가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자, 국회에서 행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하는 삭감하기 단계가 바로 예산 심의 아니야. 근데 국회에서 이걸 증액할 수도 있어 없어? 함부로 증액 못해. 증액할 때는 국회 행정부한테 가서 얘기해. 행정부 각부 장관 우리가 너희들 좀 돈 좀 더 주려고 그러는데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하라 그래 안 하라 그래? 하라 그러는데 변태는 하지 말라고 해야 하네. 가끔 변태는 하지 말라 그러지. 아이 혈세를 아껴 써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겠지만 있다 그러자. 그럴 때 여러분들도 다시 국회의 동의를 아니 행정부의 동의를 얻고 해야 돼. 국회에서 마음대로 증액은 못해. 삭감은 마음대로 해.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사업 설치는 마음대로 못해요.
맨 밑에 본회 의결 자체는 언제 전까지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돼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내용 좀 가져가십시오. 자, 605페이지에 예산 집행 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 출제 포인트에 집회 두 가지가 나와. 재정 통제하고 또 하나 뭐 신축성 유지 두 가지 여기 쭉 나오고 있는데, 시험 문제는 남중 재정 통제 방안이 아닌 것, 또 하나 신축성 확보가 아니면 이렇게 시험 출제에서 고른 데 왔거든요. 그래서 그저 그런 좀 내용 좀 가져가시고, 집행은 이제 국가의 수익과 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를 예산 집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 목적이 재정 통제하고 신축성 유지. 뻔해. 서로 상반되죠. 통제, 신축성은 행정부의 재량 아니야. 서로 상반돼. 그럼 재정 통제는 바로 뭐냐? 자, 여기 보자. 제가 방금 전에 어저께는 학교에 학생들 기말고사 성적을 입력하는데, 다른 때는 여러분들 입력이 잘 됐거든. 2시간 반 정도 고생해줘서 상대평가를 해야 돼. 입력을 시켰는데 저장을 하는데 날라갔어. 2시간 반 해가지고 그래서 또 한 번 더 했어. 2시간 동안 또. 근데 그걸 자료를 뽑아오는 게 또 했어. 또 날라가서 4시간 반을 소비한 거예요. 어제 지방 강의 갔다가 여러분들 밤 1시까지 거 했거든. 혹시 들어와 안 들어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9시 전화하니까 담당자가 없대. 어디 갔대. 두 번째 전화하니까 받는데 다른 사람이 받아서 또 잠깐 지금 통화 중이나 하던데 입에서 욕 나와 안 나와. 선생님이 옛날에는 욕 안 하는데 아까 이제 화를 막 내니까 이제 그때 바꿔주라고. 그러니까 죄송하대. 지가 잘못한 게 없는데 죄송하대.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했어요. 입력 시간이 장기간 되면은 과부하 걸려가지고 그게 안 될 경우가 있대. 그러니까 이거를 가급적 저장을 자주 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이번에 안 하신 것 같아. 따를 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선생님이 학교 과목이 상대평가는 과목이 있고 절대평가는 과목이 있어. 근데 내가 그동안 맡은 과목들은 절대평가 과목만 쭉 맡아왔어. 그러니까 상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게 절대평가는 이제 입력만 시키면 성적이 나오잖아. 상대평가는 여러분들 강지 배분이야. 그에 따라 입력을 이론서가 딱딱 배정이 돼. 그거에 따라 배정이 안 돼, 들어가면 성적이 안 들어가. 근데 그런 걸 이제 중간중간에 입력해야 하는데 안 해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쪽팔려서 혼났어요. 막 갖다 대고 그러니까 교수님 그게 아니라요.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돼. 좀 아까 화낸 거 미안해요. 화내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고 화가 나 그냥. 막 화가 나니까 막 입에서 욕도 나오려 그래. 그러니까 그 이해 좀 해줘. 욕은 안 할게 선생님이. 속으로 욕할게. 아니 이따 화장실 가서 욕할게 여러분들. 사람이 손기치를 맞으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아버님 성격 가운데 선생님 같은 성격 가지신 분 안 계세요? 그 다혈질이고 욱욱하는 분 계시죠? 누구? 아빠 그러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가 착하구나. 아버지가 성격이 좀 지랄 맞으면 아들 딸들이 착해. 자, 출제 포인트에 재정 통제하고 신축성 두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재정 통제는 별게 아닙니다. 예산을 여러분들 집행할 때는 그 전 단계가 예산 심의하냐. 근데 국회에서 심의한 바에 따라 그대로 집행하는 것 이게 재정 통제예요. 그걸 여러분들 입법부 의도의 구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한 여러분들 재정적 한계 엄수란 말이 나와. 이건 행정부의 재량을 통제하는 걸 얘기해요. 행정부의 재량을 제약할 때는 재정적 통제의 엄수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신축성은 반면은 뭐냐? 현대는 굉장히 불확실하니까 이 불확실한 환경보다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 이걸 신축성 유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정 통제 방안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정과 재배정이 나오죠. 자, 배정과 재배정, 자, 별게 아닙니다. 여기 보자. 배정은 자, 이쪽에 중앙
자, 먼저 중앙예산기관회장. 우리나라 누구죠? 기재부 장관이야. 그럼 어떡하냐? 국회에서 심의한 바에 따라 그대로 각 중앙관세장한테 예산을 나눠줘. 심의한 바에 따라 그대로 그걸 배정한다 그래. 뭐 한다? 배정. 그럼 배정 국회 심의한 바에 따라 그대로 예산을 나눠주기 때문에 재정 통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중앙관세장은 산하기관의 장들한테 다시 한번 나눠주는데 이것을 재배정한다 그래. 그럼 재배정할 경우에도 국회에서 심의한 바에 따라 그대로 해야 해.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재정 통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행정안전부라고 가져놓자. 행정안전부에 산하기관들이 있었어. 뭐 정부혁신본부를 중심으로 실장, 국장 다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장들은 다시 한번 나눠주는 거야. 또 쉽게는 이게 병무청이야. 그럼 지방병무청장이 있어 없어? 이게 산하기관의 장이야. 이해했어요? 요 산하기관의 장을 일명 우리 뭐라냐? 이걸 재무관이라 그래. 뭐란다? 재무관. 재무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게 보자. 산하기관의 장 자체가 선생님 보자. 요게 서울지방병무청장이야. 이 병무청장이고 서울지방병무청장 보니까 서울지방병무청 외벽 건물이 너무 낡고 노후됐어. 그래서 민간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했어. 자, 내가 방금 전에 민간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한 행위를 뭐라 하느냐? 이 계약을 우리는 지출 원인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행위? 지출 원인 행위. 근데 이 지출 원인 행위를 할 때는 자, 잘 들어봐라. 재무관이 하지만 지방병무청장이 하지만 지방병무청장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관서장의 이름으로 해야 돼. 본청장의 이름으로 해야 돼. 그럼 이때 그럼 본청장 이들을 뭐라냐? 지출 원인 행위에 대한 형식상의 회계 책임자라 그래. 옆에 앞에 형식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실제는 누가 하는 거야? 재무관이 하는 거고.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이 이번에 경기도 의회 쪽하고 우선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계약을 해러 갔어요. 계약. 계약을 하니까 무슨 팀장이 재무관이야.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런 게 교수님 저희 그 재무관 좀 누구 재무관하고 만나시면 된다니까 그 재무관이 무슨 팀장이야. 그러니까 거기도 무슨 팀장이니까 얘가 뭐야 하여간에 산하기관의 장으로 봐야 되겠지. 얘가 계약을 한 거야. 계약했어요? 근데 얘 이름 팀장 재무관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의회 의장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거 할 때는 그러면 경기도 의회 의장한테 미리 사전 허락을 받아야 안 받아야 돼? 그게 재정 통제야. 자, 그럼 현재 계약했어. 그럼 이 계약 민간업자한테 돈을 주는데 얘가 돈을 못 줘. 돈 주는 사람하고 계약하는 사람은 분리시켜놨어. 혹시 모를 문제 때문에. 그래서 돈을 주기에 중앙관세장은 지출관을 임명합니다. 누굴 임명한다? 지출관을 임명합니다. 그럼 지출관이 임명해서 이 지출관은 나한테 돈을 줘.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재무관이 하는 얘기가 교수님 해가지고 저기 가시면 지출 저기 팀이 있는데 거기 어떤 분 만나가지고 저거 뭐야 그 통장 사본 자체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선생님도 이번에 직접 하면서 알았어. 그냥 가니까 그 친구가 이제 통장 사본 어떠십니까 이러더라고. 통장 사본을 준 이유는 뭘까? 돈을 잊기 위한 거야. 돈을 주는데 현금으로 못 줘. 수표 발행도 못 돼. 무조건 계좌이체 해줘야 돼. 계좌이체를 얘가 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지출 행위라 그래. 무슨 행위? 행위.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 중앙관세장은 매달 여기 보자 매달 이걸 작성해 가지고 여러분들 지출 행위나 지출원인 이 지금 얘기한 지출원행위에서 보고서 작성해 가지고 저쪽에다 보고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재정 통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림에서는 지출 행위는 누가 한다? 지출관이 하고
지출 원인 행위는 재무가 아니하고. 좀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얘기한 내용이 이제 오른쪽 607페이지 쌍그러 3번에 지출 원인의 행위가 나왔고, 또 하나 2번에 네 번째 줄 계좌의 재관한 지출 행위란 말이 나왔나.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4번 봐봐. 또한 각 중앙과세장은 지출 원인은 보고서, 수입실현 보고서, 기타 회계는 보고서를 월별로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한다. 이걸 보통 내부 통지라 그래. 뭐란다? 내부 통지. 또래 4번에 나오죠. 이걸 여러분 재정집행관리라고도 언급을 합니다. 재정집행관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쌍그러 4번에 정원과 보수 통제. 공무원 정원과 보수는 다 법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원에 관한 것이 공무원 총정원령이 있고 보수는 공무원 보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근거하여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자, 쌍그러 5번에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통제가 나오죠. 자, 현재 보자. 선생님이 국고채무는 외상호라는 공사 계약이라 그랬죠. 그럼 계약을 할 때는 마음대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 국회 가서 허락받고 한다 한다? 국회 가서 허락을 받고야 되기 때문에 재정 통제야. 쌍그러 5번. 그 세 번째 줄 중간에 국회 의결을 이런 통제 형태로 말 나오죠. 이해했어요? 60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국회 의결을 받고야 한다고. 자, 쌍가루 6번의 계약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통제 한 개 안 한 게. 이렇게 계약해. 이렇게 정해놓고 통제죠. 자, 쌍그러 7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나오죠. 자, 대규모의 개발 사업 나왔는데 미쳐놓고 500억 이상이 나오죠. 총 사업비 500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and 정부 지원 300억 이상. 그러니까 500억 총 사업비 공사비가 있는데 거기에 정부의 지원 규모가 얼마? 300억 이상인 사업. 그럼 엄청난 비용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그냥 하면 돼, 안 돼? 사전에 여기서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조사합니다. 이걸 예비 타당성 조사라 그래. 그러면 이것은 자유를 준 게 좀 신중하고 엄격한 여러분들 집행을 위한 게야. 그래서 재정 통제 들어가는 거예요. 1999년도부터 시가 되거든.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라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통과를 해야 돼 또. 그래서 하단 박스에 보시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 이전에 예상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든가 투자 우선 어느 걸 먼저 투자할 것인가를 순위를 결정을 해야 돼. 자, 현수님 보자, 여러분들. 지금 GTX 사업 자체가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뭐 저기 어디야? 거기 파주 뭐 어디에서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돼가지고 수원까지 오는 사업이 있고 또 여러분들 동탄에서부터 뭐 용일 거쳐서 뭐 저쪽에 뭐 용산 거쳐서 어디로 가는 사업이 있고 하여간 또 인천 또 송도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디 가는 사업이 있다고.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여러분들 다 지금 얘기한 지금 몇 조 정도 각자 들어가는 사업들이야. 그럼 이 사업들 세 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야. 그럼 근데 이 세 개의 사업 자체가 만약에 어느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반영되면 예산에 반영이 돼 안 돼? 안 되겠지만 세 개 다 통과가 돼서 근데 이 세 개 가운데 먼저 할 것인가 뭘까를 결정을 해야 돼. 어느 걸 먼저 이게 투자 우선순위야.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예비 타당성 조사예요, 여러분들. 좀 그래서 이 세 개의 사업 가운데 타당성 조사는 다 통과됐지만은 순위가 밀린 게 뭐야? 수월에서부터 어디가 양준가 어디까지 가는 요 노선이 있어요. 요 사업은 약간 여러분들 이게 순위에서 뒤로 밀렸어. 이게 1순위, 2순위 뭐 해가지고 인천 여기 송대에서 가는 곳은 2순위가 된 거고 이게 순위가 뒤로 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대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사업이 추진되면 당장 될 건 아니에요. 이거 시작하면 여러분들 몇 년 걸려? 10년 넘게 걸려 안 걸려? 걸려요. 여러분들 그러면 10년 내 안에 인천에 살지 국가직 공무원 돼가지고 다른 데로 갈지도 모르잖아.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 10년 뒤면 그게 괜찮다, 그치? 여러분 지금 나이가 지금 20대인데 금방 30대 느낌이 들어 안 들어? 들어요? 오, 그래요.
30대면 뭐 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늘 29 먹었다가 30대면 좀 이상해. 게다가 39대에서 40대면 이상하고. 49이 있다고, 박수옥이 49이라며. 걔가 이제 50이 돼. 박수옥이. 그러면 걔는 맛이가 안 가. 걔는 맛이 계속 안 갈 것 같아. 걔는 계속 클럽 갈 것 같아. 그치? 뭐 50대면 결혼을 해야 다녀야 돼. 안 해야 돼. 뭐 알아서 하겠죠, 여러분들. 김건모 결혼할 것 같으면 어떨 것 같아? 김건모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여러분들. 그거 보니까 자기 분방한 영혼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무스러울 것 같은데. TV 보면 저 김정군 결혼할 것 같지? 아니? 할 것 같아요? 그 여기 또 있잖아. 그 이혼해가지고 나오는 남자. 50, 네? 이상민이 말고 이상민이 응? 이원이 이원이 제일 좋아하잖아 그 아줌마들이. 이원이라고 또 나와요 여러분들. 약간 좀 뭐라 그래, 미친 건 아니고 광인은 아니고 좀 특이한 인성 갖고 그 사람.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있는데 걔는 더 웃겨. 가끔 드라마에 여러분들 저기 뭐야 조조연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 그죠? 그 사람 나오면 좀 재밌지. 좀 그 사람은 좀 특이해. 좀 외계인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상민이는 빚 다 갚았대. 다 갚았대고 60. 그러니까 보자. 60조의 빚을 진 거. 60억의 빚을 여기 합니다. 60억의 빚을 여러분들 그 연애 그 하면서 한 3년 정도 했나? 3, 4년 한 거지. 그러니까 연예인들 얼마나 많이 버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돈을 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 그 유재석 이런 친구들은 MC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친구는 자기의 어떤 그걸 유입으로 이렇게 대단한 친구에 딱 숨기잖아. 전혀 모르잖아. 욕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야. 얼굴 보면은 아니 진짜 유재석이는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엄청난 욕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건 느낄 정도 이제. 왜 여러분들 그 누구야 아나운서 출신에서 까불까불거리는 애서 나오는 애서 가슴에 털난 놈. 전영모. 전영모 맞지? 전현무. 전영무 같은 경우는 뭐 1억도 기부하고 그러더라. 1억을 기부했어요, 1억을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전현무가 또 잘하는 게야. 전현무는 그걸 할 줄 아는 애야. 번 거만큼 여러분들 희생도 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세워 안 세워. 그러니까 전현무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여러분들. 1억 기부했다니까 좀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 안 그래? 난 그렇게 믿던데. 1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잖아요, 여러분들. 연예인 입장에서 1억이라는 돈은 큰 돈일 거야. 아무리 여러분들 얼마를 번다 하더라도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그게 왜 나오냐? 타당성 조사하면서 이상한 게 나왔네. 자, 하여간에 요거 왜 송도 나오고 막 그런 적이 왜 나왔냐? 이간간에. 여기 보세요. 네? 대규모 사업하다가 이상한 쪽으로 빠져서. 그죠? 자, 하여간에 이제 조사의 개념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타당성 조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다음에 하는 거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좀 포괄적으로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 이런 걸 결정하는 거고, 타당성 조사를 얘기할 때는 보다 정밀하고 세부적인 순위에서 밑줄 기술성 분석이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로 이것이 과연 집행이 가능한지 실현이 가능한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갖고 가능한지, 기술로 가능한지, 이게 바로 기술성 분석이에요. 현재 보자. 4대강 정비사업 자체를 실시하려고 한다. 4대강 정비사업 자체를 국내에 있는 여러 건설회사라든가 내부에 있는 인력과 관리하고 한다. 그럼 과연 이들이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기술성 분석이고. 조사 주체가 틀려있죠. 기재부, 이쪽은 뭐야? 사업주무부처입니다. 그렇게만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세요. 하여간에 이건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몽땅 다 재정 통제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 지방재정진단제도거나 이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하여 이제 사후평가하는 거, 1년 동안 운영 제대로 했는지 사후평가를 통하여 운영의 책임성과 일성을 도모하게 한 제도가 바로 재정진단제도인데, 근데 하나 이야기할게. 이 재정진단제도로 지정된 단체는 좋은 건 아니야. 그래서 그 반가로 이번에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가
쭉 나왔어요. 어떤 단체가 진단을 받는지 보자. 세입 예산 중 채무 비율이 외우지 마시고 읽어보자. 세입 예산의 일정비를 초과하거나 채무 잔액이 과다한 지방정부.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 재정 운영을 잘한 게 못한 게야. 못한 거지. 2번 계산상 세입 실적이 예산액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초상 충격은 여러분들 갑을 하는 게야. 갑을. 그러니까 내년도에 쓸 것을 올해 써버리는 걸 이게. 그럼 잘한 게야 못한 게야.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 경상비는 일상적인 지출 꼭 들어갈 고정 경비죠. 너무 높아. 너무 많아. 그럼 건전성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죠. 이러한 지방정부에 대해서 재정 진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재정 진단이 끝난 다음에 야 재정 상태가 위험하다 그러면 그 밑에 재정 위기단체로 지정이 돼. 그리고 위기단체가 되면은 지방채 발행도 함부로 못합니다. 스스로 발행자는 안 되고 일정 규모의 신규 사업 추진도 제한을 받아요. 인천시가 그랬잖아. 인천시가 한 4년 됐나? 5년 됐나? 5년. 여기 여러분들 우리 그 지금 시장 이전에 했던 분이 네? 네? 유정복 시장 때인가? 하여간 이제 재정 위단체가 돼가지고 공무원들 인건비도 안 나와서 인천시 지방공 인건비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사상 초유야. 지방정부가 공무원들 돈을 못 줘 인건비.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뭐 한 30일인가 뭐 20며칠 밀려가지고 두 달 한꺼번에 받은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봐 걱정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진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인천시가 내가 볼 때는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잖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잘 개발 사업자 잘해가지고 관광 쪽으로 유치를 많이 하는지도 중요한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가 필요하잖아. 무조건 기업 유치가 좀 필요해. 기업 유치가 필요한데 기업 유치를 토대로 지방의 인력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분들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재원 자체가 다 사고가 되는 게야. 조세가 되겠지 여러분들. 사람이 들어오면 그럼 조세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안 많아져. 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인천시가 그래서 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기 뭐 송도하고 청라 그쪽도 무슨 뭐 만드는 것 같은데 그치? 뭐 만들고 아니 청라도 만들고 뭐 저기 송도에는 여러분들 뭐 지식산업단지인지 뭐 그런 거 많이 만들어 왔잖아. 그리고 저기 또 어디야 계양지구에 신도시 발표됐어 안 됐어? 계양지구 사시는 분? 좋겠다. 근데 워낙 계양지구가 뜨는 동네였는데 거기 어디냐 신도시가? 계양역 있는 쪽? 거기 있는 사람들 또 부동산 값 올라가서 하겠다 그지? 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왕이면 여러분들 저기 난 솔직한 얘기로 신도시 저런 됐으면 좋겠어. 만수역 동 그런데 낙후됐잖아. 그런데 대신 딱 해주면은 여러분 좋아 안 좋아? 좋지. 그런데 여러분들 GTX 딱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서울까지 접근 쉽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문재인 전 정부에서. 그냥 잘 되는 동네. 과천마을 그런 데는 여러분들 대단한 동네 아니야. 그 신도시 해줘가 또 그것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난 그래서 하남도 굉장히 좀 하남 위례 신도시 해가지고 떴잖아. 왜 또 만드는 게 옆에다가. 그래서 신도시 지역의 선정 문제도 내가 보는 여러분들 비전문가도 볼 때도 좀 문제가 있다고 느낄 정도로 계속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낙후된 지역에 이 수도권 지역에 낙후된 지역 많잖아요, 여러분들. 시흥, 저 인천에 여러분들 만수동 그쪽도 좀 낙후가 됐고 그런 쪽을 좀 여러분 개발해가지고 활성화시키면 될 것 같은데 좀 그걸 안 한 게 좀 아쉬워요, 여러분들. 아쉬워요. 화성도 그렇고 화성도 여러분들 동탄이나 그런 데 괜찮은데 또 화성 이쪽의 서쪽 지역, 인천 가까운 지역들은 굉장히 여러분들 이게 개발이 안 돼 있어. 근데 그런 쪽을 여러분들 개발해 주면은 여러분들 이것도 부의 편제도 여러분들 평등하게 되는 거고 또 개발 수요에 의해서 여러분 새로운 게 또 만들어진다고. 근데 문제되는 게 뭐냐? 화성 이런 이상한 땅 그쪽에다 여러분들 공항이나 저기가 수원 비행장을 글로 또 옮기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혐오 시설은 여러분 시골 옮기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돼 안 돼? 되죠 여러분들. 그냥 나는 그것도 싫은 거야. 이게 뭐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 박수 칠 일이 별로 없어. 박수 칠 준비는 됐는데 칠 수 있는 사건이 안 생겨. 답답해 죽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방재정진단제도 역시 재정 통제 방안에 들어간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신축성 확보 방안은 좀 쉬었다가 또 정리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